아버지에게 배우기. 감염. 프랭크 보덴저 김아림역 감염성 질환에 대한 한 의사의 놀라운 통찰. 아버지에게 배우기. 아버지는 40대 후반이던 어느 날 아침 왼쪽 눈에 끔찍한 통증을 느끼며 일어났다. 어머니는 단순한 숙취라고 생각했는데 전날 아버지가 전문 도박꾼과 교구 신부 가장 친한 친구와 어울려서 밤새 푼돈 카드 게임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논리적인 결론이었다. 아버지는 해 뜰 때까지 맥주 10병과 함께 클라레 즉 포도주 여러 병을 들이켰고 조니 워커 레드로 마무리했다. 당시 고작 9살 나이면은 10살이었던 나는 진지한 카드 게임이 시작되기를 훨씬 전에 잠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전혀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떠벌렸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기가 주량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다녔다. 아버지의 간을 마라톤 선수에 비교한다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선수 스튜어 마레게티라 할 만했다. 어쨌든 아버지가 그날 아침 눈을 뜨고 몇 시간이 지났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다. 통증은 눈가에서 시작해서 불규칙한 속도로 두피 꼭대기까지 치고 올라갔다. 언제 통증이 다시 심해질지 예측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버지로부터 넌 술을 섞어서 마시지 말라 얘야 라고 충고를 처음으로 들었던 날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숙취에 시달릴 때 먹었던 두통약인 디스프린과 디제식을 삼켰지만 하루 종일 통증이 사라지지도 날선 신경이 가라앉지도 않았다.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에 아버지는 증상을 달래보자 술을 몇 잔 마셔보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결국 아버지는 저녁도 들지 못하고 침실에 들어가 쉬어야 했다. 그날 밤 집 반대편에서 이따금 얘야 아야 째기를 일어나는 고함이 들렸다. 아버지가 눈 뒤쪽 머리에서 전기충처럼 찌릿한 통증을 느낄 때마다 지르는 고함이 분명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눈이 뻘겋게 부어올랐고 이마 반쪽에 여러 개의 물집이 잡힌 채였다. 어머니는 나를 얼른 부모님 침실에 나가게 했고 나는 혼자서 학교 갈 준비를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을 나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다.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였고 소리를 죽인 비명이 가끔씩 들렸다. 나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내는 소리를 지우기 위해서 텔레비전 드라마인 길리건의 섬을 크게 들었다. 어머니는 지역 보건의원 아버지의 사촌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의 사촌에게 그분은 오후 왕진길에 우리 집에 들렀다. 몇 분이 지나서 아버지의 사촌은 침실 밖으로 나갔다. 사촌행은 대성포진에 걸렸어요. 조엔 그분이 말했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진통제를 먹고 좀 쉬기만 하면 괜찮을 거예요. 대성포지라고? 그런 발진 따위가 참을성 강한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병이 주는 아픔이 끔찍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전설적일 정도로 보통을 잘 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아버지는 10cm 못을 박다가 삐끗하는 바람에 건망치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내리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더니 나를 보며 조금 아프군 이라고 말하고는 망치질을 계속했다. 남일의 대성 거진에 걸렸던 이어 신라 이어 사람이 오후에 차를 마시러 찾아오자 어머니가 말했다. 제 어머니도 그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신라가 말했다. 등에 물집이 잡히는 바람에 몇 주 동안이나 고생하셨어요. 제 숙모도 걸렸었죠. 무슨 병이에요? 그러는 동안에도 때때로 부모님의 침실에서 아버지의 끙끙거림이 들렸다. 그나저나 물집이 이마 한가운데까지 번지지 않게 조심해요. 조엔.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에 걱정하는 기색이 어렸다. 그러면 아내는 얼른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어머니는 예부터 전해오는 그 이야기를 몰랐던 듯했고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신라가 들어가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러 침실에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마불집이 더 번지지 않게 어떻게든 애쓸 게 분명했다. 자, 대성포진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싱굴라에서 파생되었다. 이 단어는 테두리라는 뜻이다. 대성포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발진과 물집은 환자의 몸통에 일어나는 경우가 흔한데 등의 정중선에서 시작해 몸 앞쪽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대성포진을 뜻하는 의학 용어인 헤르페스 조스터는 어원이 그리스어다. 헤르페스는 살금살금 기다라는 뜻이고 조스터는 둘러싸다라는 뜻이다. 대성포진을 일으킨 범인은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 VZV다. 이 바이러스는 두 가지 주요 임상적인 증상을 일으킨 데 하나는 대성포진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다. VZV는 인간에게 감염되는 8가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하나이며 이 바이러스 무리의 구성원들이 다들 그렇듯이 어린 시절에 바이러스를 얻어서 계속 잠복한 채 남아있다. 어린 시절에 VZV에 감염되면 수두가 나타나는데 이 병은 대개 증상이 가볍다. 수두가 무서운 질병인 천연두와는 구별되는 다른 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18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1980년에 천연두가 박멸되면서 오늘날에는 두 병을 구별하는 것이 무척 쉽지만 그 이전에는 몸에 수포가 생길 때 이것이 수두인지 천연두인지 구별하는 것은 꽤 심각한 의료적인 결정이었다. 승객 가운데 천연두 확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배가 항구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다에 격리되어야 했다. 당시는 의사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미생물적인 검사 결과가 없다면 임상적인 감각에 의지해서 진단을 드려야 했다. 환자의 증상이나 발진의 생김새만으로 판단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배에서 내리기만 기다리는 환자를 비롯한 불안하는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 항구에 있는 사람들의 위험은 컸다. 두 질병에 큰 차이가 있다면 천연두 발진은 몸 전체에 동시에 나타나지만 수도 때문에 나타나는 병면은 순차적으로 나타나며 몸의 가려진 부분에서 더 생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도 분명히 예전에는 두 질병을 착각해서 잘못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테고 금전이나 건강상의 상당한 피해를 가져왔을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이었던 1960년대에는 수두에 걸리면 좋다라고 여겨졌다. 홍역이나 성홍열, 백일혈과는 달리 수두에 걸리면 몸이 그렇게 아프지 않고 일주일 정도 학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면은 칼라민 로션을 바르고 텔레비전을 보며 쉬라고 처방이 내려졌고 수두에 걸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줄넘기 축구를 하면서 뛰어노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다. 사실 감염 통제가 목적이라면 환자를 강제로 쉬게 하는 건 시간 낭비였다. 수두 환자들은 대부분 이 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발진이 나타나기 하루, 이틀 전부터 코의 분비물로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두는 10에서 21일 잠복기를 거쳐서 전염성이 극도로 높다. 병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이 수두 환자와 같이 생활하면 전염될 확률이 약 90% 정도다. 어린 시절에 수두에 걸리면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는 뇌에 경미한 염증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몸의 기능과 통제 능력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연스럽게 낫는다. 다만 수두에 걸린 아이 가운데서 열이 내리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었다가 나이 증후군이라는 위독한 병을 얻는 경우가 더 드물게 존재한다. 자, 여기서 이제 아스피린을 통해서 열을 내린다면 이거는 또 면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또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이 병은 간부전을 일으킨다. 그러니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에게 아스피린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연세든 국인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킨 경우에도 수두 환자가 성홍열 같은 심한 합병증을 보일 수 있다. 내 큰딸이 8살인 무렵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나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 나는 딸이 수두 증상을 보이며 며칠 만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우능석 칼라민 로션을 발라 주었을 뿐이었다. 로션 밑으로는 몸 전체가 붉게 달아올랐지만 당신은 미처 알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딸의 생일 파티 장면에서 찍은 사진을 아내가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성홍열 증상이 아이에게 같이 나타났지만 내가 실수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사 친구들도 다들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중에는 소아과 의사도 몇몇이 있었지만
그들도 그 증상을 놓친 것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래도 아내는 쉽게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당신은 감염병 전문가잖아요. 아내가 따졌다. 21세기 초까지 원대 기후에 사는 성인의 90% 이상은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리는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10년쯤 전에 수두 백신이 개발되어 어린이에게는 의무적으로 맞히는 백신 가운데 추가된 이후로 이 비율은 떨어졌다. 오늘날에는 어렸을 때 수두에 감염된 강력한 자연명령이 생기는 일 없이 어린이 된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백신에 의해서 유도된 면역은 자연 면역에 비해서 강하지도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현재 젊은이를 대상으로 수두에 대한 추가 접종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성년이 된 이후에도 수두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어른에 이어서 걸리는 수두는 환영할 만한 좋은 병이 아니다.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데다가 어렸을 때 걸린 수두에 비해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흡연자나 임산부는 폐의 수두가 발전될 확률이 특히 높으며 실제로는 이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사례가 매년 몇 건씩 생긴다. 그 중에서 일부 사망이 이른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감염병의 사각지대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일단 여러분이 수두에 걸렸다가 회복되면 이 바이러스는 척수 근처에 조그마한 신경접합 부 안에 숨는다. 우리 몸속의 감각신경들은 이 신경전에서 뻗어나가며 이 신경들이 피부를 따라서 분포하는 모습은 피부 분절이라고 알려진 지형도로 표현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VZV는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신경절에서 나와서 신경을 따라서 이동하며 피부 표면에 심한 염증을 일으켜서 대상포진의 전형적인 증상인 수포가 나타난다. 이 피부 분절은 몸의 정중선을 가로지르지 않으며 대개는 인접부분 한두 구역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때때로 면역체계가 손상돼 면역 억제가 일어난 사람들은 발진이 더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 아마도 어머니와 친구 신라가 말했던 예부터 내려오는 말의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상포진에 주는 고통은 몹시 심한 경우가 많으며 가끔 아프기 전에 발진이 하루 이상 먼저 나타나기도 한다. 발진이 가슴이나 배 앞쪽의 피부 부분에서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고통이 중수염이나 신장결석 담낭형 쓸개에서 나타나는 염증 때문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 드물게는 심장발작과 비슷하기도 하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노화다. 우리 몸의 다른 모든 부위와 마찬가지로 면역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노쇠한다. 그러면 VZV는 자기가 갇혀있는 신경질에서 더 쉽게 탈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전체 인구의 30에서 50%가 살면서 한 번쯤은 대상포진을 겪는다. 대부분은 예상치 못하게 느닷없이 일어나지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질병과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대상포진은 백혈병이나 림프종을 비롯한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을 겪고 있다는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다. 40세 이전에 대상포진에 걸린 환자를 보면은 의사들은 이러한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검사한다. 비록 대부분은 단순히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을 얻은 데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류머티성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거나 장기 이식을 할 때 꼭 필요한 과정이 몸의 면역 반응이 억제되도록 하는 것인데 점점 많이 실시되는 의료적인 처지다. 이때 대상포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에이즈 바이러스다. 아프리카에서 대상포진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초기에 눈으로 알 수 있는 가장 흔한 경우다. 1980년대에 나는 자기가 에이즈 진단을 받기 1년쯤 전에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기억하는 젊은 에이즈 환자들의 사례를 수립한 적이 있다. 당시 두 질병의 강령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관계자들은 환자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나 역시 당시 30대였던 한 남성 동성애자 친구가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무척 두려워했던 일이 기억난다. 하지만 무척 다행히도 그 친구는 잘 살아있고 곧 60대가 된다. 급성 대상포진에 걸리면 당장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의 약 20%는 나중에 원래 발진이 나타난 후에 심한 신경통이 재발한다. 대상포진에 의해 신경통이라고 알려진 이 증상은 몸을 쇠약하게 할 만큼 오래 이어지기도 한다. 급성 대상포진이라면 아시클로비르나 발라클로젠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로 무척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상포진에 의해 신경통에는 효과가 없다. 이 합병증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시중에는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대상포진을 얼마나 피할 수 있게 하는 백신이 나와 있다. 95% 이상의 확률로 대상포진을 막아주는 훨씬 강력한 백신도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내 아버지는
50대의 대성 권인에 걸리고 나서 10년 뒤에 얼굴 왼쪽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 통증은 회의도에서 급작스럽게 덜컥 시작되더니 뺨과 눈으로 퍼졌다. 이 통증은 1년에 두세 번 나타났고 한 번에 사흘가량 지속되었다. 통증이 처음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대성 권인에 다시 걸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진이 생기지 않았다. 즉 보건이는 아버지의 증상을 유통성 틱이라고 진단했다. 통증을 동반하는 격렬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올바른 설명이지만 참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통증이 잠깐 멈춘 사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이 연필을 날카롭게 깎고 그 끝을 빨갛게 들건다고 생각해봐. 이건 그 연필을 몇 분에 한 번씩 고막 깊이 찔러 넣는 듯한 느낌이야. 이 증상의 정식 명칭은 3차 신경통이다. 이 통증은 3차 신경이 지나가는 머릿속 부위에서 나타나는데 두뇌의 깊은 안쪽에서 시작되어서 두 개의 골에 난 구멍을 따라 귀 앞쪽까지 이어져 얼굴로 전달된다. 3차 신경은 그 이름으로서 알 수 있듯이 세 개의 큰 가지로 갈라지며 이마와 뺨, 턱 감각을 담당한다. 3차 신경 고통스러운가 봐요. 아버지는 중년 이후에 계속 3차 신경통을 종종 겪었다. 이 통증은 처음에 얼굴 옆을 가볍게 건드리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한다. 마치 한 줄기 바람을 만난 느낌이다. 한 번은 아버지가 통증을 느끼는 동안에 마침 내가 의대에서 머리와 목의 해박을 배우는 2학년 학생이었던 적이 있었다. 나는 건강감각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 해부하기 줄고 지루했고 그래서 어렵다고 여겼다. 하지만은 아버지가 옆에서 어느 뒤에 통증이 느껴지는지 직접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자 나는 3차 신경과 그 신경계 두뇌 속에서 지나는 경로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대뇌에서 두 개골을 거쳐 얼굴의 신경으로 이어지는 경로 말이다. 이전에 대성 고진에 감염되었는지 여부가 이후에 3차 신경등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논쟁거리다. 대상고진은 흔한 질병이고 3차 신경등은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건 그저 우연일지 모른다. 하지만 10년 전에 아버지가 대상고진을 보였던 얼굴의 같은 부위에서 신경통이 나타났다는 점은 여전히 흥미롭다. 3차 신경등에 대한 의료적인 처치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아스피린이나 파라세타몰 같이 흔하게 쓰이는 신경 진통제는 신경통에 거의 듣지 않는다. 아펜 성분 같은 이보다 강한 진통제 코데인이나 모르핀을 사용하면 통증과 통증 사이의 감각이 무뎌지지만 그나마 실제 통증을 겪는 동안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뇌전증을 치료할 때마다 신경을 따라 전달되는 자극을 변화시키는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몇몇 약물은 뇌전증 치료와 제어와 일치한다. 아버지는 카르바마제틴 테크레토리라고 불리는 약을 항상 복용했다. 이런 종류의 약제는 진통제처럼 빨리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혈액 속에서 약 성분의 농도가 정상까지 도달하면 하루나 이틀 걸린다. 아버지는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어서 하루치 약을 한 벌에 털어놓곤 했다. 이러면은 대기 지독한 설사에 시달리는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지러워지면서 통증을 누그뜨리는데 당장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테드론은 두통약 아스피린처럼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약 복용을 그만두고 자기만의 처방을 따랐다. 바로 듀오 위스키였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이 있는 방에 들어박혀서 문을 걸어잠기고 조명을 어두침침하게 낮춘 다음에 위스키를 한 병 가까이 마셨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어느 날 저녁 뇌신경은 총 12개로 나눠진데 후각, 시각, 눈돌림, 도르래, 3차, 갓돌림, 얼굴신경, 속기신경, 혀신경, 미주신경, 더부신경, 혀밑신경이 그것이다. 이 뇌신경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의대생들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다양한 암기법을 사용해왔다. 예컨대 앞글자를 따서 기억하기 쉬운 문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군요. 자, 모르겠다. 절반쯤 마시면은 그때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그 대답을 위스키가 도움이 된다는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약물도 드지 않고 통증도 빈도가 지속이 되어지는 건데 그 수술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20세기 초에 미국 신경외과의 아버지인 하위 쿠싱은 3차 신경등 수술로 생활비를 걸었다. 당시에는 이 증상을 앓는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나머지 종종 자살을 선택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때는 3차 신경을 단순히 잘라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해 주는 게 고작이었다. 신경을 잘랐어. 신경을 잘라버려. 대신 환자들의 얼굴은 마비되었지만 말이다. 최근에는 이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이 조그만 혈관이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나왔다. 이렇듯 동맥이 신경에 닿는 현상은 혈명을 이용한 미세 수술로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얼굴의 감각은 거의 보존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수술적 처치가 그렇듯이 3차 신경턱에 대한 수술과 약물요법의 효과에 대해서도 무적이 임상시험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증상이 개선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수술의 약물요법보다 나은지는 알 수가 없다. 내 형도 40대 후반에서 3차 신경통으로 추정되는 얼굴 통증을 간헐적으로 겪기 시작했다. 형 마이클은 빅토리아 오스트레일리아식 풋볼 리그의 리치먼드 팀에서 활약하는 엘리트 선수였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형은 통증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었다. 형은 당시 멜버른 팀에서 뛰었지만 나중에는 크리켓 선수로 더 유명세를 탄 막스 워커 때문에 갈비뼈가 부스러졌다. 이후에 형은 걸튼 팀과 벌인 1969년 시즌 최종 경기에서 존 니콜스가 힘껏 무자비하게 휘두른 주먹 때문에 나가떨어졌다. 빅토리아에서 열린 말리 리그를 치를 무렵에는 시골 관계들 때문에 광대뼈가 2번이나 박살났다. 형의 이야기에 따르면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처치로 최악이었다. 테이프로 칭칭 감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몸에 털이 많았던 형은 나중에 등과 가슴에서 테이프를 뜯어낼 때마다 부러질 확신이 한꺼번에 여러 번 고통을 느꼈다. 그래도 형은 말했다. 3차 신경이 더 아팠어. 3차 신경은 대체로 가게 안에서 의존되진 않지만은 형의 가족은 예외인 것 같았다. 형의 아이 가운데 2명이 이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증상이 여러 번 고통스럽게 재발했는데도 수술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약물을 싫어해서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형은 이 병에 진지를 치는 만큼 가르바마페진도 싫어해서 증상이 나타나면 그저 하루 이틀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다. 나는 자라면서 어떤 병을 앓았을 때 환자가 보이는 2가지 태도를 목격했다. 하나는 어머니였는데 고전히 종류의 암을 앓으셨고 결국 51세에 돌아갔다. 다른 한 아버지는 내 자신이 앓는 여러 질병을 거쳐 지나가는 골칫거리로 여겼다. 81세에 사망하기까지 아버지는 통풍, 녹내장, 독감, 삼장마비, 심장혈관, 우회소설, 치질, 수없이 많은 골절털고를 겪고 못 박은 기기와 전기톱을 사용하다가 빨다리가 거의 절단된 적도 있어. 이런 병이나 사고를 겪을 때마다 아버지는 증상이나 통증이 사라지기만 하면 곧장 머릿속에 잊어버렸다.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던 폐섬유증을 앓던 순간에도 호흡을 할 수 없어 기진맥진 순간까지 아버지는 병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병이 아무리 재발된다 해도 한때 지나는 손님으로 여겼고 곧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고 여겼다. 아버지는 자기 병세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건강염려증과는 정반대였다. 아버지는 자기 병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자랑이라 했지만 결코 병 자체를 떠버리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마치 어떻게든 몸이 나와서 복귀할 날을 기다리는 부상당한 엘리트 운동선수 같은 태도였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필요한 약은 기껏해야 불규칙하게 복용할 뿐이었고 녹내장에 걸린 너는 안약을 넣고 통풍을 예방하는 알약을 먹으라는 내 전소리를 귀천자는 듯 무시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고 떠난 마지막 선물은 걸핏하면 벌컥 화를 내고 의사의 지시도 따르지 않으며 자기 몸은 결코 망가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생활에 쪼들리는 환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직업 교육이었다. 비록 나중에는 개인적인 의학적인 경험을 섣불리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했지만은 질병을 대하는 아버지의 반응을 관찰하다 보니 지식이 풍부해졌고 의학을 더 빨리 배울 수 있었다. 아버지가 자기 정세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 해부학, 병리학, 양리학에 대한 복습이 되었다. 아버지는 내게 환자들이 자기 증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통찰을 주었다. 아버지는 환자들이 약 복용을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을 나에게 생생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합리적인 사람이라 해도 자기 건강에 대해서 이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아무리 미래에 지독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해도 현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너는 통증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며 통증을 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해도 통증이 닥치면 무장해제가 될 수 있다. 또 너는 무엇인가에 대한 중독을 극복하기 하는 일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사실도 목격했다. 한 가지 약물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던 사람도 다른 약물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아버지가 담배는 끊었지만 술은 끊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엄청나게 독립적인 사람이라 해도 자기를 돌봐주는 의료 전문가에게 무척 의지하며 가끔은 그 조언을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자기 집에 왕진원 의사가 아들 경우는 예외였지만 말이다.